1793년 10월 16일 새벽 4시 반, 파리 콩시에르주리 감옥의 축축한 감방에서 37살의 여자가 편지를 씁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손끝이 떨리고 잉크가 번집니다. 벽 너머로 새벽을 알리는 북소리가 들립니다.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몇 시간뿐입니다. 편지의 수신인은 시누이 엘리자베스. 나의 신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내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지만 마음은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는 끝내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혁명 정부가 압수했기 때문입니다. 편지에는 이런 문장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해주세요.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만을 생각했다고. 이 한 줄이 유럽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여자의 마지막 글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 앙투아네트. 오스트리아의 공주, 프랑스의 왕비, 그리고 혁명의 제물. 세상은 그녀를 사치의 여왕이라 불렀습니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라는 말을 한 냉혈한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그녀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정말 괴물이었을까요? 아니면 14살의 이름마저 빼앗긴 채 외국으로 보내진 소녀가 감당할 수 없는 역사의 무게에 짓눌린 것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1755년 11월 2일 오스트리아 빈의 호프부르크 궁전.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 합스부르크의 여제 마리아 테레지아가 15번째 아이를 낳습니다. 이름은 마리아 안토니아 요제파 요하나. 훗날 프랑스가 부르게 될 이름 마리 앙투아네트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난 날은 가톨릭의 위령의 날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추모하는 날. 왕실은 불길하다며 생일을 하루 앞인 만성절로 옮겨 축하했습니다. 마치 태어나는 순간부터 운명이 예고된 것처럼 안토니아는 16명 형제자매 중 막내딸이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 테레지아는 제국을 통치하느라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시간을 쏟기 어려웠습니다. 대신 유모 브란다이스 백작 부인이 안토니아를 돌봤습니다. 어머니는 이 막내를 작은 마담 앙투안기라 불렀습니다. 애정이 담긴 별명이었지만 동시에 거리감도 느껴지는 이름이었습니다. 안토니아에게 유일한 울타리는 3살 위의 언니 마리아 카롤리나였습니다. 둘은 빈의 쇤부른 궁전 정원에서 뛰놀았고 같은 방에서 잠들었고 서로의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이 자매는 평생을 의지하게 됩니다. 학교 성적표가 있었다면 안토니아의 성적은 솔직히 참담했을 겁니다. 10살이 되도록 독일어 철자를 제대로 쓰지 못했고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도 어설펐습니다. 궁정 방문객들은 이 공주와의 대화가 어색하다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음악 앞에서 안토니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프, 하프시코드, 플루트 3가지 악기를 다루었고 목소리가 아름다워 가족 모임의 저녁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음악 스승은 당대 최고의 오페라 작곡가 크리스토프 빌리발트 글루크였습니다. 1762년 10월 13일 안토니아가 7살이 되던 해 슈렘부른 궁전의 거울의 방에 한 소년이 나타납니다. 6살의 신동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소녀는 황실 가족 앞에서 연주를 마친 뒤 황실 아이들과 거울의 방을 뛰어다니며 놀았습니다. 이때 모차르트가 광택나는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안토니아가 달려가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소녀는 얼굴이 빨개진 채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커서 꼭 결혼해 줄게요. 7살과 6살의 약속이었습니다. 훗날 이 소녀는 빈에서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을 작곡합니다. 그리고 앙투아네트는 프랑스 왕비가 되어 글루크를 통해 그의 음악을 후원하게 됩니다. 어린 날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인생은 묘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안토니아의 어린 시절은 쇤부른의 넓은 정원, 인형놀이, 언니와의 비밀수다, 가족이 모여 부르는 저녁 노래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강대한 왕가의 막내딸은 근심 없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1767년 그 평온이 깨집니다. 빈의 천연두가 퍼졌고 언니 마리아 요제파가 쓰러졌습니다. 요제파는 며칠 뒤 나폴리 왕과의 결혼을 위해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병상에 누운 요제파가 12살 안토니아를 품에 안았습니다. 나는 나폴리에 가는 게 아니라 가족 납골당으로 가게 될 거야. 며칠 뒤 요제파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토니아는 평생 이 장면을 잊지 못했습니다. 언니의 마지막 체온과 마른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던 그 말을. 요제파의 죽음은 유럽의 정치 지형을 흔들었습니다. 나폴리로 보낼 공주가 사라졌고 합스부르크와 프랑스의 동맹을 위한 새로운 결혼 카드가 필요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시선이 막내딸에게 향했습니다. 상대는 프랑스 왕세자 루이 오기스트. 훗날의 루이 16세. 교육이 급박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 파견된 가정교사 베르몽 신부가 안토니아를 평가한 보고서가 남아 있습니다. 성격과 마음씨는 훌륭하다. 생각보다 영리하다. 하지만 너무 게으르고 너무 경박해서 가르치기가 어렵다. 13살 소녀에 대한 냉정한 성적표였습니다. 프랑스의 요구 목록은 소녀의 몸 전체에 미쳤습니다. 삐뚤어진 치아를 교정하고 옷차림을 프랑스풍으로 바꾸고 머리 스타일은 퐁파두르 부인을 본떴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에 미끄러지듯 걷는 자세까지 따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안토니아라는 소녀를 해체하고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왕비를 조립하는 작업이었습니다. 1770년 4월 안토니아는 오스트리아를 떠납니다. 14살이었습니다. 국경의 라인강 위 작은 섬에 세워진 임시 건물에서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입고 온 옷을 벗었습니다. 속옷까지 전부. 그리고 프랑스에서 준비한 옷을 입었습니다. 시녀도 반려견도 어린 시절에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안토니아가 죽고 프랑스의 마리 앙투아네트가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14살 소녀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강 위에 서서 알몸이 된 채 자신의 이름마저 벗겨지는 그 순간에 5월 16일 베르사유 궁전 왕실 예배당. 하객 수천 명, 촛불 수만 개. 은실로 수놓인 하얀 드레스를 입은 14살 소녀가 15살 소년과 나란히 섰습니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동맹을 위한 결혼. 두 아이에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결혼 첫날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루이 오기스트는 침대에 눕자마자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7년이 됩니다. 베르사유 궁전 전체가 이 어린 부부의 침실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귀족들은 수군거렸고 하인들은 침대 시트를 확인했고 어머니 마리아 테레지아는 빈에서 비밀 보고서를 받아 읽었습니다. 14살 소녀에게 쏟아진 것은 기대가 아니라 감시였습니다. 남편 루이 오기스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청년은 베르사유 궁전 꼭대기 다락방에 비밀 작업실을 갖고 있었습니다. 파리 대로가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서 그는 하루 종일 자물쇠를 분해하고 조립했습니다. 열쇠를 깎고 톱니를 맞추고 잠금 장치가 딸깍 맞물리는 소리에 행복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냥을 좋아했고 독서를 즐겼고 수줍음이 너무 심해서 궁정 연회에서는 늘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했고 아이들에게 다정했고 백성의 고통에 공감할 줄 아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만 왕이 되기에는 그리고 혁명이라는 폭풍을 정면으로 맞기에는 이 자물쇠 장인은 너무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진짜 열고 싶었던 건 왕국의 문이 아니라 작업실의 자물쇠였는지도 모릅니다. 1777년 앙투아네트의 오빠 요제프 2세가 직접 파리를 찾아왔습니다. 메부와 단둘이 대화한 뒤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둘 다 서투른 바보들이다. 거칠지만 정확한 진단이었습니다. 요제프의 중재 이후 결혼 7년 만에 두 사람의 관계가 정상화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앙투아네트의 삶의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스웨덴 외교관 악셀 폰 페르센. 그는 1778년 베르사유에 도착해 2년을 머물렀습니다. 키가 크고 과묵하고 매너가 좋았습니다. 궁정의 화려함에 휩쓸리지 않는 차분한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정확히 어디까지였는지는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하지만 2021년
과학이 하나의 단서를 내놓았습니다. 프랑스 국립기록원에 보관된 앙투아네트와 페르센의 편지. 누군가 검은 잉크로 지운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연구팀이 X선 형광 분석으로 그 밑에 글자를 복원했습니다. 지워진 문장 속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죽는 순간까지 사랑할 것입니다. 230년 만에 드러난 문장이었습니다. 페르센이 누구에게 어떤 의미였든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혁명이 시작되고 모든 사람이 앙투아네트 곁을 떠났을 때 끝까지 남으려 한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겠습니다. 1778년 12월 앙투아네트는 첫 아이를 낳습니다. 딸 마리 테레즈. 베르사유의 관습대로 출산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침실에 귀족들이 빼곡하게 들어찬 가운데 창문이 닫혀 있어 공기가 부족했고 앙투아네트는 출산 직후 의식을 잃었습니다. 루이 16세가 직접 창문을 부수어 공기를 넣어준 뒤에야 그녀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자물쇠를 만지던 그 서툰 손이 아내를 살린 손이었습니다. 생명을 낳는 순간마저 이 여자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가 진정으로 원한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딸의 탄생에 궁정은 실망했습니다. 앙투아네트는 갓 태어난 딸을 안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걱정 마. 내가 원하는 건 아니었겠지만 너는 내 아이야. 너는 불행하지 않을 거야. 이 말이 지켜졌는지는 이 이야기의 끝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1773년 6월 앙투아네트가 처음으로 파리를 공식 방문했던 날을 잠시 돌아봅니다. 마차가 파리 시내를 지날 때 거리에 늘어선 수만 명의 시민들이 환호했습니다. 왕세자비 만세. 17살의 소녀는 감격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파리 시민들의 사랑이 너무나 벅찹니다. 20년 뒤 같은 거리를 손이 묶인 채 수레에 실려 지나가게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궁정 밖의 프랑스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루이 14세 때부터 쌓인 왕실의 빚, 미국 독립전쟁 참전 비용, 흉작으로 인한 빵값 폭등, 1775년 밀가루 전쟁이라 불리는 폭동이 파리를 휩쓸었습니다. 굶주린 민중에게는 분노를 쏟아낼 대상이 필요했고 그 화살은 왕비를 향했습니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바로 이 시기에 이 문장이 앙투아네트의 이름에 붙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그녀가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했습니다. 철학자 장 자크 루소가 1767년 자서전에서 어느 공주가 한 말이라고 적은 것이 원전입니다. 당시 안토니아는 12살이었고 아직 오스트리아에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오래된 문장을 가져와 왕비에게 덧씌운 것입니다. 사실과 상관없이 이 한마디는 말이 앙투아네트를 규정하는 낙인이 되었습니다. 앙투아네트에 대한 비난 뒤에는 문화적 충돌이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에서 왕족은 공식 업무만 마치면 사생활이 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베르사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루이 14세 이래로 왕과 왕비의 모든 일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옷 갈아입기, 식사, 출산까지. 이것은 왕실의 위엄을 세우고 귀족들을 궁전에 묶어두어 통제하는 정교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자유롭고 가정적인 빈에서 자란 소녀에게 이 체제는 숨이 막히는 무대였습니다. 옷을 입는 것도 혼자 할 수 없었습니다. 속옷을 건네는 사람, 드레스를 입히는 사람, 장갑을 끼워주는 사람이 모두 정해져 있었고 신분 높은 귀부인이 들어오면 그 순서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한 번은 앙투아네트가 알몸으로 서서 벌벌 떨며 기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속옷을 건네줄 귀부인이 바뀌고 또 바뀌는 동안 그녀는 분노했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끔찍하다. 왕비가 되자마자 앙투아네트는 이 예법들을 줄이거나 없앴습니다. 그리고 베르사유 한켠의 작은 별궁, 프티 트리아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루이 16세가 아내에게 이곳을 선물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꽃을 좋아하잖소. 당신을 위한 꽃다발을 준비했소. 프티 트리아농이요. 이 작은 궁전에서 앙투아네트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접 극장을 세웠습니다. 왕비의 극장, 테아트르 드라렌. 그리고 무대 위에 섰습니다. 왕비가 연기한 배역은 하녀,
농부의 아내, 시골 처녀. 프랑스에서 가장 높은 신분의 여자가 무대 위에서 가장 낮은 신분을 연기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녀는 왕비가 아닌 다른 누군가로 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극장 옆에는 작은 농장 마을을 지었습니다. 아모 드라렌. 초가지붕 오두막, 목가적인 정원, 젖소와 오리와 달, 세브르 도자기로 된 고급 양동이에 직접 우유를 짜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루소의 영향으로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사조가 유행하고 있었고, 앙투아네트의 농장은 그 시대 정신의 한 조각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궁전 밖에서 빵을 구하지 못해 아이들이 굶고 있을 때 왕비가 도자기 양동이로 우유를 짜는 모습이 어떻게 보였을지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앙투아네트에게는 능력 있는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대사 메르시 백작은 목숨을 걸고 진심 어린 충언을 했습니다. 랑발 공비는 사심 없이 왕비를 보필했고, 신여장 노아이유 부인은 마담 에티켓이라 불릴 만큼 왕비의 품위를 지켜주었습니다. 이 사람들 곁에 있었다면 앙투아네트의 삶은 달라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앙투아네트는 이들을 밀어냈습니다. 대신 빠져든 사람은 폴리냐 백작 부인이었습니다. 폴리냐 가문은 아무런 공적도 세우지 못한 몰락 귀족이었지만 왕비의 총애 하나로 막대한 연금을 얻었고 베르사유 궁전에 거주하는 특권까지 누렸습니다. 평민 출신 패션 디자이너 로즈 베르탱은 전속 모드상이 되어 궁전을 드나들었습니다. 신분제가 엄격한 프랑스에서 이것은 귀족 사회를 적으로 돌리는 행위였습니다. 폴리냐 부인의 살롱에서는 밤마다 도박판이 벌어졌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금화가 산처럼 쌓였고 한판에 수만 리브르가 오갔습니다. 웃음소리와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새벽까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앙투아네트도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국고였습니다. 같은 시각 파리 생탄투안 구역. 한 어머니가 갓난아이를 한 팔에 안고 다른 손으로 5살짜리의 손을 잡은 채 빵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줄을 섰지만 빵이 떨어졌다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밀 가격은 2배로 뛰었고 빵 한 덩이가 노동자 하루 임금을 넘기는 날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먹일 것이 없는 어머니의 얼굴과 금화 더미 앞에서 웃고 있는 왕비의 얼굴. 이 두 장면이 같은 나라, 같은 밤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앙투아네트가 직접 도박을 주도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울타리 안에 있었다는 것, 그 웃음소리에 섞여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폴리냐과 그 주변 인물들은 정치적 조언은커녕 앙투아네트를 현실과 더 멀어지게 만드는 방패막이가 되었습니다. 프티 트리아농은 안식처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왕비를 가두는 또 다른 감옥이기도 했습니다. 1789년 7월 혁명의 불길이 타오르자 폴리냐 부인은 앙투아네트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앙투아네트는 울며 그녀를 안았습니다. 폴리냐는 그날 밤 프랑스를 떠났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은 위험이 닥치자 가장 먼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루이 16세는 역대 프랑스 왕들과 달리 정부를 두지 않았습니다. 여색을 탐하지 않은 것은 미덕이었지만 역설적으로 이것이 왕비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전통적으로 왕이 사치를 정부 탓으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없으니 모든 비난이 외국인 왕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궁정에서는 왕비를 겨냥한 악성 팸플릿, 리벨이 쏟아졌습니다. 거짓 소문과 상상할 수 없는 모욕이 마치 사실처럼 파리 전역에 퍼졌습니다. 왕당파조차 앙투아네트를 두둔하지 않았습니다. 오스트리아 여자가 간신배와 어울려 왕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 왕비에게는 아군이 없었습니다. 1781년 10월 앙투아네트는 아들을 낳습니다. 루이 조제프, 프랑스의 왕세자. 프랑스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뒤이어 1785년에 둘째 아들 루이 샤를이 태어나고 1786년에 막내딸 소피가 태어납니다. 하지만 소피는 세상에 온 지 11달 만에 떠났습니다. 앙투아네트는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 첫째 아들 루이 조제프도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결핵성 척추 질환. 아이의 몸이 날로 약해져가는 것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1789년 6월, 루이 조제프는 7살로 세상을 떠납니다. 바스티유가 무너지기 불과 한 달 전이었습니다. 프랑스 전체가 혁명을 준비하고 있을 때 앙투아네트는 아들의 자금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1785년 왕비의 이미지에 결정타를 가한 사건이 터집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건. 사기꾼 잔 드라 모트가 왕비를 사칭해 로앙 추기경을 속이고 오늘날 가치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목걸이를 가로챈 사건입니다. 앙투아네트는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재판 결과도 완전한 무죄였습니다. 현대 법학자들이 기록을 재검토해도 왕비에게 물을 수 있는 혐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중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비싼 목걸이를 왕비가 몰랐을 리 없다. 소문은 판결보다 강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앙투아네트의 별명은 적자 부인, 마담 데 피시트. 1789년 프랑스는 한계에 도달합니다. 빵값이 노동자 월급 대부분을 삼켰고 국고는 바닥났습니다. 루이 16세는 175년 만에 삼부회를 소집하지만 귀족과 성직자가 세금 부과를 거부하면서 제3신분이 스스로 국민의회를 선언합니다. 7월 14일 파리 시민이 바스티유를 점령합니다. 프랑스 대혁명의 시작. 그날 밤 루이 16세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 이것은 그날 사냥감이 없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세상이 뒤집히고 있을 때 왕은 사냥 일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10월 5일 비가 내리는 파리에서 수천 명의 여성들이 베르사유까지 걸어왔습니다. 빵을 달라는 행진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군중이 궁전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왕비의 침실 문 바로 앞까지. 앙투아네트는 잠옷 차림으로 겨우 몸을 피했습니다. 궁전 밖에서 군중이 외쳤습니다. 왕비를 끌어내라. 그 순간 앙투아네트는 발코니 문을 열었습니다.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나섰습니다. 무장한 군중 앞에서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내려앉았고 군중 일부에서 예상치 못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는 마지막이었습니다. 왕실 가족은 베르사유를 떠나 파리의 튠르리 궁으로 옮겨졌습니다. 사실상 연금 상태. 베르사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앙투아네트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라파예트로 대표되는 입헌군 주제 옹건파와 손잡는 것, 왕의 권한을 줄이되 왕실을 지키는 타협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친정 오스트리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 앙투아네트는 두 번째를 택했습니다. 그녀는 라파예트 같은 인물과 손잡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예언이 됩니다. 앙투아네트는 오빠 레오폴트 2세에게 비밀 편지를 보냅니다. 오스트리아가 군사적으로 위협하면 혁명 정부가 겁을 먹을 것이고 왕에게 중재를 요청할 것이며 우위가 실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프랑스 국민의 분노는 이 가능성만으로도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급진파의 목소리는 더 높아졌습니다. 1791년 6월 마지막 도박. 왕실 가족이 프랑스를 탈출합니다. 이 탈출을 계획한 사람이 바로 악셀 폰 페르센이었습니다. 그는 두 대의 가벼운 마차로 빠르게 이동할 것을 제안했지만 왕실은 크고 눈에 띄는 마차를 고집했습니다. 페르센은 직접 마부석에 앉아 파리 성문을 빠져나가는 첫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성문을 통과한 뒤 그는 왕실 가족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때 그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기록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뒤에 한 모든 행동이 그 순간의 마음을 대신 말해줍니다. 마차는 바렌이라는 마을에서 멈춥니다. 정체가 발각되었고 왕실 가족은 체포되어 파리로 압송됩니다. 국민이 받은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왕이 자기 나라를 버리고 도망치다니, 오스트리아 군대를 끌고 올지도 모른다니, 왕에 대한 마지막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1792년 앙투아네트의 요청이 반영된 브라운슈바이크 선언이 발표됩니다. 프랑스 왕실에 해를 가하면 파리를 불태우겠다는 위협. 이 선언은 완전히 역효과를 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튠르리 궁을 공격했고
왕실 근위대는 전멸했습니다. 궁전의 비밀 금고에서 왕실이 외국과 내통한 편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왕실 가족은 이제 궁전이 아니라 감옥으로 향합니다. 탕플탑, 중세 시대의 어두운 감옥탑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가족이 함께였습니다. 앙투아네트는 아이들에게 읽기와 쓰기를 가르쳤고 루이 16세는 아들에게 지리를 가르쳤습니다. 자물쇠를 깎던 손으로 지도 위에 나라 이름을 써가며 아이에게 세상의 모양을 알려주었습니다. 바느질을 하고 산책을 하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감옥이라 해도 가족이 함께라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1793년 1월 21일 루이 16세가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반역과 국가 안보에 대한 음모. 그는 혁명광장의 단두대 위에 섰습니다. 나는 무죄다. 나는 프랑스 국민을 용서한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남편의 소식을 들은 앙투아네트는 검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의 머리카락이 하룻밤 사이에 하얗게 변했다고 합니다. 37이 아니라 60처럼 보였다고. 한 세기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여자의 얼굴에서 하룻밤 만에 빛이 사라졌습니다. 루이 16세. 다락방에서 자물쇠를 만들던 소년 같은 왕. 출산 때 창문을 부수어 아내를 살린 남편. 감옥에서 아들에게 지도를 그려주던 아버지. 마지막 순간 나는 무죄다라고 말한 남자. 그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가 떠난 뒤 앙투아네트의 편지에는 더 이상 누군가를 의지하는 문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을 그녀는 글로 쓰지 않았습니다. 쓸 수 없었을 겁니다. 남편이 떠난 뒤에도 앙투아네트는 무너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들 루이 샤르를 자신보다 윗자리에 앉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프랑스 공화국을 부정하고 아들을 국왕 루이 17세로 선언하는 행위로 해석되었습니다. 혁명 정부의 결정은 잔인했습니다. 8살 루이 샤르를 어머니에게서 떼어놓기로 왕이 아닌 공화국의 시민으로 교육하겠다는 명분이었습니다. 1793년 7월의 어느 밤 간수들이 아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앙투아네트는 침대 앞을 막고 서서 온몸으로 저항했습니다. 2시간 동안 아이가 끌려가는 순간 그녀의 비명이 탕플탑 전체에 울렸다고 합니다. 이후 앙투아네트는 벽의 작은 틈 사이로 마당에서 노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하루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볼 수 있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모성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벌어진 일은 차마 말로 옮기기 어렵습니다. 혁명 정부가 배정한 감시인 아래에서 8살 아이는 인간으로서 겪어서는 안 될 일들을 당했습니다. 강제로 술을 마시게 했고 온갖 욕설을 가르쳤고 어머니를 모욕하는 말을 반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이의 몸과 마음이 무너져갔습니다. 한편 페르세는 브리셀로 탈출한 뒤에도 앙투아네트를 구하기 위한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외교 채널을 동원하고 유럽 왕실에 호소하고 구출 작전을 기획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앙투아네트의 친족하인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프란츠 2세조차 외면했습니다. 페르센의 일기에는 이 시기의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한 줄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1793년 8월 앙투아네트는 탕플탑에서 콩시에르 주리 감옥으로 이송됩니다. 딸 마리 테레즈, 시누이 엘리자베스와도 떨어져 완전히 혼자가 됩니다. 좁은 감방, 축축한 벽, 끊임없이 감시하는 2명의 간수. 그녀에게 남은 것은 검은 옷 한 벌과 작은 금시계 하나뿐이었습니다. 이곳에서도 한 번의 탈출 시도가 있었습니다. 왕당파 인물이 카네이션 꽃 속에 비밀 쪽지를 숨겨 면회 때 건넸습니다. 앙투아네트는 바늘로 종이에 글씨를 새겨 답신했습니다. 간수를 매수해 빠져나가려는 계획이었지만 간수가 거부하면서 발각되었습니다. 카네이션 음모. 이 실패가 그녀의 운명에 마지막 못을 박았습니다. 1793년 10월 14일 재판이 시작됩니다. 혐의는 국고 낭비, 오스트리아와의 결탁, 반역, 전쟁 유발. 40명의 증인이 출두했습니다.
국고 낭비에 대해 앙투아네트는 인정했습니다. 당시의 유행에 휩쓸렸다. 본인은 아니었다. 오스트리아와의 내통에 대해서는 편지가 증거로 남아 있었고 반론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하나를 더 꺼내듭니다. 아들 루이 샤를의 증언을 근거로 있을 수 없는 혐의를 왕비에게 씌운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8살 아이에게서 강제로 끌어낸 거짓 진술이었습니다. 재판 내내 침묵을 지키던 앙투아네트가 이 순간만큼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대답하지 않은 것은 어머니에 대한 그런 비난에 대답하는 것을 자연히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청석을 향해 말했습니다.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모든 어머니에게 묻고자 합니다. 방청석이 흔들렸습니다. 앙투아네트를 누구보다 증오하던 파리의 여인들, 혁명의 거친 시대를 온몸으로 버텨낸 어머니들이 일제히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역사가 막스 갈로는 기록합니다. 재판정이 수치와 부끄러움에 휩싸였다. 보고를 받은 로베스피에르는 접시를 깨뜨리며 분통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에베르, 이 멍청한 놈. 그 혐의는 왕비를 죽이기 위한 무기였는데 오히려 동정을 불러일으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국고 낭비, 반역, 국가 안보에 대한 음모. 유죄. 판결은 새벽 4시에 내려졌습니다. 사형. 앙투아네트는 종신형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사형이라는 말을 들은 순간에도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감방으로 돌아온 뒤 촛불 아래에서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수신인은 시누이 엘리자베스. 나의 신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내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지만 마음은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이 대본이 시작된 바로 그 장면입니다. 10월 16일 아침, 앙투아네트는 흰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한때 유럽에서 가장 화려한 옷을 입던 여자의 마지막 옷은 수의처럼 단순한 하얀 옷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목이 보이도록 짧게 잘렸습니다. 남편 루이 16세는 마차를 타고 갔지만 앙투아네트에게는 마차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손이 뒤로 묶인 채 지붕 없는 수레에 실려 파리 시내를 통과했습니다. 거리에 늘어선 군중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20해 전 같은 거리에서 왕세자비 만세를 외치던 그 군중의 자리에 지금은 분노한 얼굴들이 가득했습니다. 같은 도시, 같은 길, 완전히 다른 함성. 앙투아네트는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혁명 광장, 단두대 앞, 수레에서 내린 앙투아네트가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때 실수로 집행인의 발을 밟았습니다. 프랑스의 마지막 왕비의 마지막 말이 나옵니다. 실례합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낮 12시 15분. 마리 앙투아네트, 37살. 오스트리아의 막내 공주, 프랑스의 마지막 왕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아이들. 아들 루이 샤를은 탕풀탑에서 홀로 방치되었습니다. 어둡고 습한 방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795년 6월, 10살. 공식 사인은 결핵이었지만 그 전에 이미 이 아이의 안팎은 오래전 무너져 있었습니다. 딸마리 테레즈만이 살아남았습니다. 탕풀탑에 갇힌 채 아버지가 죽은 것도, 어머니가 죽은 것도, 동생이 죽은 것도 몰랐습니다. 1795년 17살의 모든 사실을 한꺼번에 알게 됩니다. 이후 오스트리아로 보내져 생을 이어갔지만 평생 혁명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이해했지만 동생이 어머니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한 것만큼은 끝내 용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시누이 엘리자베스. 앙투아네트가 마지막 편지를 보낸 그 사람. 편지는 전달되지 못했고 엘리자베스 역시 1794년 단두대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녀의 유일한 죄목은 왕의 여동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센. 앙투아네트가 세상을 떠난 뒤 그는 스웨덴으로 돌아갔습니다. 평생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1810년 스톡홀름에서 군중에게 둘러싸여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일기에서 발견된 문장 하나. 내가 사랑한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뿐이었다. 혁명은 계속되었고 혁명은 자기 자신마저 삼켰습니다. 앙투아네트에게 그 혐의를 씌운 에베르,
재판을 지휘한 이들, 그리고 로베스피에르. 그들 역시 머지않아 같은 단두대에 올랐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사치스러운 왕비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미숙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군사 개입을 요청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책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씌워진 혐의 중 상당수는 거짓이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무죄였고 케이크 발언은 날조였으며 재판에서 가장 잔인한 혐의는 8살 아이에게서 강제로 끌어낸 거짓 진술이었습니다. 14살의 이름을 빼앗기고 옷을 빼앗기고 조국을 빼앗기고 낯선 나라로 보내진 소녀. 7년 동안 궁정 전체가 감시하는 침실에서 아이를 낳으라는 압박을 견딘 여자. 아이를 빼앗기고 남편을 빼앗기고 마지막에는 아들이 자신을 모욕하는 말을 하도록 강요당한 어머니. 그 모든 것을 겪고도 마지막 순간까지 등을 굳게 세운 사람. 1815년 루이 18세의 명으로 앙투아네트의 유해가 발굴되어 생드니 대성당에 안장됩니다. 남편 루이 16세 곁에 죽은 지 2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2018년 11월 제네바의 소더비 경매장. 앙투아네트가 소유했던 진주 펜던트가 경매에 올라옵니다. 혁명 직전 그녀가 딸 마리 테레즈에게 건넨 보석이었습니다. 추정가는 약 200만 달러. 하지만 경쟁이 붙으면서 낙찰가는 3,600만 달러. 한화 약 480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천연 진주 경매 사상 최고가. 230년의 시간을 건너 한 여자의 유물이 다시 세상 앞에 섰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밟은 집행인의 발. 그 순간에도 신뢰합니다라고 말한 여자. 혁명은 왕비의 목숨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 편지도 마지막 한마디도 끝내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딸에게 건넨 진주처럼 23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역사 속에 묻힌 한 사람의 진짜 이야기를 찾아갑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을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한 사람의 일생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